2012년 6월에 경찰이 한 무속인의 사망의 의문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경찰이 의심스러운 통화를 하나 확인하게 돼요. 발신지는 서울, 수신지는 광주광역시였습니다. 당시에 수사팀이 이 발신자의 신원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지였던 광주로 내려가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을 추적해요. 그렇게 전화를 받은 휴대폰 소유주를 찾아가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폰이 대포폰이었던 거예요. 이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수사팀은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했던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휴대폰 소유주가 걸었던 전화는 아니었어요. 통화 내용은 가스 설치를 의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포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스 설치를 의뢰한 주소에 살고 있을 가능성, 혹은 새로 전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수사팀은 가스 설치를 의뢰한 그 주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으로 위장해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집 안에서 40대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그녀를 본 수사팀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11년 12월 31일 새벽 1시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어요. 곧바로 현장에 구급대가 출동을 했고요. 쓰러져 있었던 무속인 안 씨를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사망하게 됐죠. 신고가 접수되고 딱 30분 만이었어요.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지고 이 40대 무속인의 죽음은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죠. 그리고 사망 2달 뒤 유족들이 신청한 안 씨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요. 안 씨의 아버지 통장에 약 9,960만 원의 돈이 입금이 됐는데요. 안 씨의 남동생이 이 중에 7,500만 원을 큰누나에게 송금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냅니다. 사망한 안 씨가 생전에 각각 다른 회사의 생명보험을 2개를 들어놨었어요. 그 중에 한 곳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던 거죠. 유족들은 나머지 한 곳에도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안 씨의 사망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자, 보험사 측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제보를 하거든요. 보험료를 내던 고객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런데 사망 불과 2달 전에 보험에 가입했었고 딱 2달치 보험료만 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유족에게 3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수사 요청을 했던 거죠. 33억짜리 생명보험이면 매달 124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되게 큰 돈이고 보험으로 매달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더구나 이 사망자는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무속인이었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돈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초반에 자체적으로 조사도 진행해보고 현장에도 나가봤었는데 이 사망한 안 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이상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던 거죠. 그렇게 보험 사기 수사 전문팀이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보험사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먼저 쭉 훑어봐요. 그러면서 기존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는데 여기서 여러 가능성이 떠올라요. 사망한 안 씨가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남기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것을 숨기고자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쭉 살펴보던 수사팀의 눈에 되게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돼요. 바로 장례 절차였습니다. 사망 다음 날 안 씨의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이 바로 화장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게 시신 검안을 받은 병원이 아니었고요. 인근에 있었던 작은 장례식장에서 화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죠? 인근의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보통 시신을 검안한 곳에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유족들이 장례식을 안 할 이유도 굳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옮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안 씨의 부모가
딸을 화장하는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모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고 그 보험금을 부모 모르게 언니와 남동생이 나눠 가진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만 정리를 하면 이 정도예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의심스럽죠. 이렇게 부모가 없는 화장장에는 세 사람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했던 안 씨의 언니, 그리고 안 씨의 남자친구인 김 씨, 지인인 최 씨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최 씨, 마지막에 말씀드린 최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였어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는 해요. 수사팀은 이들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황급히 시신을 화장해야 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안 씨의 언니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신고 당사자이면서 동생이 쓰러졌을 때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언니였잖아요. 근데 이 언니를 수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이 예상 밖의 느낌을 받게 돼요. 아무리 봐도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언니가 마포구 상암동에 살면서 이제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의 여성이었거든요. 당시 수사 관계자는 경찰서에 출두한 안 씨의 언니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언니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훑어보고 사건 당시 위치도 파악을 해봤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이 사건과 연결될 만한 단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수사는 별 소득도 없이 2달이 흘러가요. 그럼에도 수사팀은 이 언니의 주변에 잠복을 하면서 집요하게 수사를 이어갑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잠복 수사를 이어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잡게 됐죠. 이 언니에게서 잡았어요. 안 씨의 언니가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거는 모습을 경찰들이 본 거예요. 뭐 전화는 걸 수 있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건 장소였어요. 경찰이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휴대폰이 뻔히 있는데 굳이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쓰고부터는 사실 공중전화의 존재조차 인식을 안 하고 살게 되는데 굳이 역사까지 와서 공중전화를 쓴다? 수사팀은 통신사로부터 공중전화 통화 내역을 전달받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당시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통화 내역을 뽑아왔는데 몇 개 없었어요. 쭉 봤는데 이상해요. 내역들 중에 안 씨의 언니가 통화한 상대가 지금까지 이 수사팀의 수사 대상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거주 중인 중년 남성 김 씨로 나옵니다. 통화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수사팀은 급히 광주로 향해서 김 씨를 만나는데요. 뜻밖의 말을 해요. 나는 안 씨의 언니하고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안 씨 가족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의아해했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혐의점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분명 기록은 있는데 정작 휴대폰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 결과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돼요. 대포폰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김 씨가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요. 이 사람이 월산동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에 자주 오던 여성 손님이 있었대요. 그 손님하고 자기가 많이 친해졌는데 이 손님이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면서 휴대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명의를 빌려줄 수 있겠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워낙에 단골이고 또 친분이 있어서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해당 휴대전화가 2012년 1월 초에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대포폰이 2012년 1월 초에 개통이 된 거죠. 1월 중순경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건 기록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공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번호로 이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답이 돌아와요. 다행히 당시에 통화 음성이 남아 있었는데 설치 요청에 대한 이야기겠죠. 경찰이 녹취를 들어봐요. 근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예상대로 여성이었는데 안 씨의 언니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통화 당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당 주소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위장해서 주차 문제를 핑계 삼아서 초인종을 눌러요. 문을 열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은 사망 처리된 무속인 안 씨였습니다. 이 사람 살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사망 판정을 받고 화장된 시신은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안 씨는 사망 진단서에 검안서까지 발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인 것처럼 위장했다. 안 씨의 생존을 확인한 수사팀은 그녀를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씨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경찰은 그녀에게 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0년에 이 사람이 무당이 됐는데 그 해에 무당이 되면서 이제 원룸 사업에까지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막 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명의, 지인 명의 이렇게 다 돈을 끌어 모아서 쓰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건물을 완공하기도 전에 2억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거죠. 거기에 미지급된 공사비까지 5억이 넘게 됩니다. 수사팀은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안 씨가 제3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안 씨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거액의 채무를 갚기 위해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 동기도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자, 근데 딱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살인 혐의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럼에도 자기 대신에 화장됐던 시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에서 시신을 샀다고 진술을 해요. 인터넷 카페에서 뭐 시신 구함, 시신 기증이라고 글을 올린 뒤에 신원불명의 사람에게서 신원미상의 시신을 5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카페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대답은 못해요.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막 끌어내다가 지어내기도 했고요. 보험 사기는 맞지만 나는 그냥 시신을 구해서 사기를 친 거지 내가 이런 사기를 치려고 사람을 죽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사팀은 살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황들을 발견해요. 첫 번째로 이 여성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1년 12월 24일 그리고 27일에 이틀 동안 안 씨가 이 화곡동 집의 근처에 내과가 있는데 여기서 언니 이름으로 수면제 14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씨가 자신과 동년배인 여성들을 살해하려 했거나 혹은 살해 연습, 시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파악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족 파출부 여성인 백 씨를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백 씨는 안 씨의 지인의 소개로 안 씨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날 바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안 씨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상주 도우미로 채용이 됐나 봐요. 갑자기 안 씨가 자기를 깨우면서 일로 들어와 봐라. 보약이 있다. 이러면서 정체불명의 액체를 자기한테 먹였다는 거죠. 주는 거니까 그냥 의심 없이 먹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팔과 다리가 뭔가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소변도 계속 마려워서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다고 해요. 결국 백 씨는 내가 먹은 게 뭘까? 무서움을 느끼고 일당 5만 원만 받고 바로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래방 여사장 송 씨였어요. 이 사람도 안 씨하고 비슷한 나이 42세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경험했던 아찔했던 그날의 기억을 털어놨어요. 시기가 다 비슷해요. 이 사람은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는데 당시에 이 안 씨가 혼자 송 씨의 노래방에 왔대요. 그러면서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고 남성 도우미까지 불러서 70만 원의 매상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다음날 노래방으로 다시 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 가서 놀자고 제안을 했대요. 이미 어제 가게 매상도 올려줬고 같이 신나게 놀았잖아요. 거절하기도 어려웠겠지만 한 차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크게 경계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송 씨가 직접 술까지 사서 안 씨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안 씨가 송 씨한테 정체불명의 음료를 권하는 거예요. 한방차야 먹어봐 이러면서 주길래 마셨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일어나고 나서 아침에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도망치듯이 안 씨의 집을 빠져나왔다고 해요. 아마도 이때 이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일자가 송 씨와 만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이 안 씨의 살해 시도였는지 뭐 연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자신과 비슷한 체격, 비슷한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에게 먹여보고, 그러니까 어떤 범행의 과정 안에 이미 올라타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안 씨의 사망 신고가 되기 하루 전에 그녀가 갑자기 평소에 가지도 않던 영등포역에 갔던 거예요. 2011년 12월 30일 안 씨가 렌터카를 가지고 영등포역으로 향해요. 안 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통해서 이건 확인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여기서 안 씨가 노숙자들 중에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찰이 피해자를 노숙자로 특정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시신을 염했던 장례지도사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이상하게 죽은 사람 발이 너무 거칠고 더러웠다. 꼭 맨발로 다니던 사람 같았다. 무당이라 그러길래 작두를 타서 그런가 싶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등포역 노숙인을 관리하는 관할 지구대에서 어떤 정보가 하나 넘어와요. 2011년 연말을 전후로 여성 노숙인 한 명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라진 노숙인을 아는 주변인들이 하는 말. 그녀가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미 시신은 화장됐잖아요. 살인을 증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사건의 경위는 속속 밝혀집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범행은 혼자 저지른 게 아닌 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경찰 수사와 진술을 종합해 발표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아요. 불상의 방법으로 시신을 구한 안 씨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남자친구, 보험 설계사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안 씨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몸을 숨겼고 언니는 119에 신고를 했고요. 시신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이어서 병원을 찾아온 보험 설계사는 언니와 함께 응급실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고 새벽 3시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어요. 하지만 검안서에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화장을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오전 9시경 언니와 보험 설계사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인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재된 검안서를 재발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두 사람이 다시 향했고요. 이곳에서 안 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목적지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장례식장이었는데 여기서 시신을 화장했어요. 안 씨는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안 씨를 기소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언니와 안 씨의 남자친구, 보험 설계사도 재판에 넘겨졌죠. 자, 그러면 재판부가 안 씨의 살인을 인정했을까요? 2012년에 1심 재판이 열려요. 이때 안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됩니다. 7년. 결국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기 행각을 도왔던 언니와 그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보험 설계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제3자를 살해해서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했을 가능성까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망자의 신원이나 사인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안 씨의 집까지 제3자가 도달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요. 그래서 살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 안 씨와 언니의 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남자친구는 얻은 이익이 없어서 징역 1년으로 감형이 됐죠. 보험 설계사는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보험 사기를 미리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상고심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렇게 형이 확정됩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커다란 공백은 끝내 채우지 못했어요. 시신의 신원이죠. 분명히 안 씨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 사망을 했고
안 씨를 대신해서 화장이 됐음에도 여전히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주범 안 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건 오로지 보험 사기, 시신 은닉 혐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사건은 사실상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오늘 준비한 강서 무속인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